어두운 밤하늘을 가르며 이륙하는 전투기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과시가 아니라 계산이라는 표현이 반복됐고,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설계된 보복이라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로이터와 AP 그리고 미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한 지점은 공격의 강도가 아니라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은 소리치지 않았고 대신 숫자와 좌표로 말했습니다. 중동작전을 총괄하는 미국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영상은 화려함보다 냉정함에 가까웠고 그 자체로 하나의 경고 문서처럼 읽혔습니다. 이번 작전이 단순한 공습 영상 공개가 아니라 누군가 미군을 건드렸을 때 어떤 순서로 어떤 대가가 돌아오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교본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시점은 미군 야전 정찰 중 사망사건 이후 불과 며칠 뒤였고, 대응 속도는 외신 기준으로 도 이례적으로 빠른 편이었습니다. 이번 작전에 투입된 기체 구성부터가 메시지였습니다. 정밀 타격의 상징인 F-15E 스트라이크 이글과 근접 항공 지원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A-10 썬더볼트2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제공권 장악과 지상 압박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공격 헬기인 AH-64 아파치, 지상에서 즉각 화력을 투사하는 하이마스까지 결합됐습니다. 항공과 지상, 고정익과 회전익, 장거리와 근접 화력이 하나의 작전 시간표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조합은 미군이 특정 지역을 응징할 때 사용하는 표준 패키지이지만 이번에는 특히 밀도가 높았습니다. 사용된 정밀 유도탄 수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외신들은 최소 수십 발 이상이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2담 계열 유도폭탄 한 발의 단가는 약 2만 달러 선이고, 여기에 스탠드오프 미사일까지 포함하면 단일 작전 비용은 수백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비용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은 이미 끝났다는 태도였습니다. 해외 언론들이 더 주목한 부분은 표적 선정 방식이었습니다. 이번 공습은 무차별 타격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목표는 IS가 실제 작전에 사용해온 무기 저장 시설, 지휘 통제 거점, 이동 경로에 인접한 보급 인프라였습니다. 다시 말해 조직을 상징하는 공간이 아니라 기능을 끊는 지점만 골랐다는 뜻입니다. 유엔 안보리 보고서 기준으로 시리아와 이라크에 남아있는 IS 전투원 수는 최대 3,000명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숫자만 보면 이미 끝난 조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 정보당국은 전혀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동부 수용시설에 억류된 약 9,000에서 10,000명 규모의 IS 전투원과 가족 약 26,000명이 변수로 남아있고, 이들이 풀릴 경우 조직 재건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의회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이번 공습은 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작전명 역시 상징적이었습니다. 호크아이라는 이름은 아이오와주의 별칭에서 따왔고, 이는 이번 사망자가 속했던 주 방위군과 직접 연결됩니다. 미 국방장관의 발언이 해외 매체 제목으로 그대로 쓰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의 시작이 아니라 복수의 선언이라는 표현은 감정적 언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작전 성격을 정확히 규정한 문장입니다. 제한전, 응징전, 그리고 확정관리,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설계된 작전이라는 뜻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 역시 수위 조절형 발언이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강한 타격이라는 표현은 구체적 숫자를 말하지 않았지만 군사적으로는 선택지가 여전히 열려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장면을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병사 한 명의 희생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며칠 안에 정보 수집, 표적 선정, 다국적 연합 조율, 그리고 실제 타격까지 이어지는 이 속도는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 정보, 지휘 체계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가능한 대응입니다. 여기서 한국이 주목해야 할 지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 역시 연합작전 환경 속에서 실시간 대응 능력을 요구받는 위치에 있고, 최근 한국군이 집중 투자하고 있는 정밀 타격 체계와 감시 자산, 그리고 국산 유도무기 개발 방향이 왜 중요한지 이 장면이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복수는 분노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작동했고, 그 시스템은 숫자와 시간으로 증명됐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미 시청자의 몰입은 시작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 작전이 왜 여기서 멈췄는지, 그리고 왜 더 무섭게 느껴지는지로 시선을 옮기겠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이 이번 공습을 두고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은
과잉도 부족도 아닌 정확한 수치의 폭력이었습니다. 미군은 이번 작전에서 전투기 출격 횟수, 투하된 정밀 유도 무기 수, 타격 지점의 범위를 모두 제한했습니다.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자료를 종합하면 공습은 단일 야간 타임윈도 안에서 종료됐고 작전 시간은 수시간 이내로 관리됐습니다. 이는 미군이 의도적으로 채공 시간과 연료 소모를 줄였다는 뜻입니다.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의 시간당 운용 비용은 공개 자료 기준 약 3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제2담 계열 정밀 유도 폭탄 한 발당 단가는 약 2만에서 3만 달러 선입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이번 작전은 수백억 원 규모의 자원이 투입된 고밀도 응징이었지만 미군은 이 비용을 장기전 대비 비용 절감으로 인식합니다. IS가 무기 저장 시설과 지휘 거점을 상실하면서 향후 재편에 들어갈 경우 필요한 추가 비용과 시간을 감안하면 선제적 응징이 훨씬 저렴하다는 계산입니다. 실제로 중부사령부는 지난달 별도 작전에서 시리아 남부 일대 15곳 이상의 IS 무기 은닉처를 파괴했고 이 과정에서 박격포와 로켓, 기관총, 소총, 대전차 무기, 즉석 폭발물 제조 장치 등 130점 이상의 무기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 IS의 중대급 전투 지속 능력을 직접 깎아낸 수치로 해석됩니다. 이번 공습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데이터는 연합전력의 결합 방식입니다. 요르단 공군의 F-16이 동시에 출격했고 하이마스가 지상에서 발사됐다는 점은 공중과 지상 타격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이마스의 최대 사거리는 사용 탄종에 따라 70km 이상이며 CEP 오차는 수미터 수준으로 관리됩니다. 이 무기는 단일 발사대가 수분 안에 사격과 이탈을 반복할 수 있어 방역 위험을 극도로 낮춥니다. 미군이 하이마스를 투입했다는 것은 IS의 이동식 표적과 도주 경로까지 동시에 관리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AH-64 아파치 공격 헬기가 결합되면서 저고대서의 감시와 즉각 타격까지 이어졌습니다. 아파치의 채공 시간과 센서 범위는 소규모 무장 세력의 은신 패턴을 드러내는데 최적화돼 있고 헬파이어 미사일의 단가는 약 10만 달러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합은 화력 과시가 아니라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한 설계입니다. 미국이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공략했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정보 자산 운용입니다. 미군은 중동 지역에 고고도 무인 정찰기와 각종 ISR 자산을 상시 배치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수십 회 이상의 감시 사이클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채공 시간이 24시간을 넘는 정찰 자산이 교대 배치되면서 특정 지역의 이동 패턴은 거의 실시간으로 축적됩니다. 이 구조 안에서 IS가 병력을 20명 단위로만 이동시켜도 열 신호와 통신 패턴이 남게 됩니다. 미 정보당국이 IS 잔존 병력을 최대 3,000명 수준으로 추정하면서도 위협을 낮게 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재결집 속도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 정보 보고서는 북동부 수용시설에 억류된 약 9,000에서 10,000명의 전투원과 가족 26,000명이 풀릴 경우 IS가 수개월 내 공격 역량을 회복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이 시계를 뒤로 돌리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과의 연결고리가 분명해집니다. 한국군이 최근 수년간 집중 투자해온 영역 역시 탐지와 결심, 타격의 시간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정밀 유도무기 국산화율은 일부 분야에서 70%를 넘겼고 장거리 요격 체계인 LSAM은 상층 방어라는 새로운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LSAM의 요격 고도는 수십 킬로미터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기존 패트리엇 체계보다 훨씬 넓은 방어 공간을 제공합니다. 한국이 이 체계를 자체 설계로 개발했다는 점은 단순 성능을 넘어선 의미를 갖습니다. 탐지 레이더, 지휘 통제, 요격 미사일까지 하나의 체계로 묶어낸 경험은 향후 연합작전에서도 한국이 수동적 방어자가 아니라 능동적 설계자로 참여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해외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작전 개념을 함께 제시할 수 있는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 미군의 보복은 숫자로 시작해 숫자로 끝나는 작전이었습니다. 감정은 철저히 배제됐고 남은 것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확률이었습니다. 미군은 병사 3명의 희생에 대해 무차별 응징이 아니라 재발 확률을 최소화하는 계산을 택했습니다. 전투기 출격 시간, 유도무기 단가, 제거된 무기수, 잔존 전투원 규모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수식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수식이 완성되면 전쟁은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는 움직일수록 불리해집니다.
이것이 천조국의 복수가 두려운 이유입니다. 한국에게 이 장면은 하나의 힌트입니다. 억제력은 크기에서 나오지 않고 작동 가능성에서 나옵니다. 빠르게 탐지하고 짧게 결심하고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체계가 있을 때 상대는 계산을 멈춥니다. 한국이 구축 중인 정밀 타격과 미사일 방어 체계는 바로 이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장면이 단순한 해외 뉴스가 아니라 한국이 가야 할 방향을 수치로 보여준 사례로 읽히는 이유입니다. 이 계산을 끝까지 완성하는 나라만이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도 전쟁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7월 28일 LSM 7천억 들여서 양산한다 영상입니다. 해외 외신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방산업계 내부에서는 LSM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정량 데이터들이 한국의 기술적 위상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수치는 요격 범위입니다. LSM의 상층 요격 고도는 약 50에서 60km 구간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천궁2의 요격 고도 약 20km보다 2배 이상 높고 패트리엇 팩3 MSE의 약 35km보다도 더 넓은 영역을 덮습니다. 이 고도 차이가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탄도탄이 대기권에 진입하며 속도가 최고 4에서 5km/초 수준으로 상승하는 구간에서 요격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이 영역에서 초고속 요격을 수행하려면 위치 자세 제어 장치의 추진력과 지향정 확도가 최소 20에서 30m초 단위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원 내부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이 지점에서 최대 오차를 10m초 이하로 잡아내는 데 성공했고 이 수준을 달성한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도라는 평가가 업계에서 나왔습니다. 요격체 속도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LSM 요격탄의 최고 속도는 이론상 최대 양마하 13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패트리엇 팩3 MSE의 마하4에서 5수준보다 약 3배 빠른 속도입니다. LSM이 이런 극초음속 영역에 진입할 수 있는 이유는 고도 40km 이상의 공간이 공기가 거의 없어 공기 저항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는 속도가 높아질수록 저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이 고도에서는 저항 손실이 크게 줄어들어 추진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이로 인해 요격체가 목표에 접근하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고 탄도탄이 회피 기동을 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이중 펄스 추진 기관이 결합된 구조가 더해지면서 연소 1단계에서 약 60%를 사용해 가속한 뒤 마지막 순간 남은 연소 에너지를 분출해 속도를 다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내부 자료에서는 두 번째 연소 단계에서 속도가 약 20% 이상 상승하고 이로 인해 실제 요격 성공 확률이 최종 접근 단계에서 최대 3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유럽 군사 매체들도 LSM을 차세대 미사일 방어 기술의 기준을 다시 쓰는 체계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외신 평가가 이어지는 동안 국내에서는 이미 양산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방사청과 7,054억 원 규모의 양산 계약을 체결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30년까지 ABM 요격탄과 발사대를 공급할 예정이며 한화 시스템은 지난달 3,573억 원 규모의 다기능 레이더 양산 계약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LSM의 탐지 능력을 담당하는 다기능 레이더도 정량적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국산 MFR의 탐지 거리는 300km 이상이며 동시에 추적 가능한 표적수가 100개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패트리엇 레이더가 약 90개 내외의 표적을 추적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탐지 능력에서 이미 미국 동급 체계보다 여유 공간이 더 넓습니다. 또한 레이더 시스템의 국산화율은 90%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고출력 송수신 모듈의 일부 영역은 100% 국내 기술로 언제든 공급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양산 체계에서 눈여겨봐야 할 수치는 생산 주기입니다. 패트리엇 팩3 MSE는 주문부터 납품까지 평균 5년 이상이 걸리는 반면 LSM은 방사청과의 계약에 따라 2030년까지 요격체와 발사대를 모두 공급하는 일정으로 잡혀 있고 이는 연평균 납품량 기준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매우 짧은 생산 사이클입니다. 해외 분석가들이 주목하지 못한 내부 수치도 있습니다. LSM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총 시험 횟수는 200회 이상이며 이 중 실제 비행 시험은 10회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행 테스트의 반복 성공률이 90% 이상이었고 내부 엔지니어링 검증 통과율 역시 95%에 근접한 수준으로 기록됐다는 내용이
업계 내부에 공유되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수치는 확장성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LSM-2 개발은 방공 영역을 3배에서 4배 이상 확대하는 목표를 갖고 있고, 요격 고도는 기존 60km에서 최대 80km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내부 분석에서는 LSM-2의 요격 범위가 지상 면적 기준으로 최대 1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을 덮을 수 있다고 전망했고, 이는 한국 전체 영토의 약 70% 이상을 단일 체계로 방어하는 셈입니다. 경쟁국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도 한국의 우위는 더 명확해집니다. 이스라엘 에로2는 요격고도 50km 전후, 미국 사드는 150km 수준이지만 사드는 고각 운용만 가능해 적어도 탄도탄 요격이 제한됩니다. 반면 한국은 천궁2와 LSM을 조합해 저고도부터 중고도 상층까지 완전한 3중 방어망을 구성했습니다. 이 구조는 수직 요격 가능고도 범위가 약 5배 이상 넓어지며 방어 공백 구간이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해외 언론이 한국의 LSM 레이더를 분석하면서 사용한 단어도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LSM의 눈이라 불리는 다기능 레이더를 두고 탐지거리, 다중, 표적 동시 추적 능력, 피하 식별 기능을 하나의 모듈로 통합한 수준은 경쟁국 기준으로 10년 이상 격차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을 본 외신 기자들은 한국이 미국 패트리엇, 이스라엘 에로우, 유럽 SAMPT와 완전히 동일한 전력권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형태의 지역 방어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유럽 언론은 한국의 LSM이 탄도탄뿐 아니라 고속 항공기 위협까지 포괄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방공체계의 기준을 바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관심의 배경에는 최근 국방과학연구원과 한화가 함께 추진하는 LSM-2 개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존보다 3배에서 4배 넓은 방공권을 확보하는 고고도 요격 기술은 해외 기술자들 사이에서 이미 별도의 분석 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외신들이 표현한 방식만 보더라도 분위기가 확연히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아시아 방공체계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했고, 일부 매체는 한국의 LSM 프로그램이 중동, 유럽, 동남아 수출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LSM 양산은 한국이 방공기술에서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기준으로 삼는 나라가 됐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마하 13극 초음속 요격, 이중펄스, 고고도 자세 제어 같은 전략급 기술을 모두 자력으로 확보한 국가는 극히 드물고, 이 모든 걸 한국이 독자 생태계 안에서 완성했다는 점이 해외 전문가들을 놀라게 한 이유입니다. LSM-2까지 전력화되면 한국은 아시아 최상위 요격 능력을 갖춘 국가로 올라서며 누구도 쉽게 뚫을 수 없는 방공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한국의 기술 자립과 억제력을 상징하는 체계가 바로 LSM입니다. 해외 언론들은 한국이 LSM으로 상층 요격 능력을 확보하면 사실상 독자적 미사일 방어 권역을 형성하게 되고, 주변국을 포함한 어떤 외부 억제력도 쉽게 뚫기 어려운 구조가 완성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외 기술진들이 입을 모아 언급하는 한 가지 공통점은 한국은 고도의 기술을 빠르게 확보한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만든 구조 속에서 기술 진화를 가속시키는 나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LSM 양산 계약 발표 하루 만에 해외 주요 매체들이 한국 방공체계를 두고 전략 지형 변화를 운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한국인들의 감정이 요동치는 이유는 단순한 무기 개발 성공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 소비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분석 보고서를 쓰는 기술 공급국이 되었고, LSM은 그 상징처럼 떠올랐습니다. 한국 방공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해외 전문가들은 이 흐름을 한국의 방산체계 진화의 결정적 분기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본론에서는 외신 분석에 나오지 않은 기술적 비밀, 개발 당시 내부에서만 공유되던 데이터, 그리고 경쟁국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드러나는 한국의 진짜 우위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18일 기준으로 태국과 캄보디아의 무력 충돌은 더 이상 국경 분쟁이라는 틀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해외 군사 분석가들이 공통으로 제시하는 판단은 하나입니다. 캄보디아는 전투에서 밀리는 수준을 넘어 국가 존립의 기반이 동시에 흔들리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입니다. 이 판단의 근거는 숫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교전이 보고된 구간만 국경 전반 약 800km에 달하고
충돌 지점은 최소 15곳 이상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사망자는 군인과 민간인을 합산해 공식 집계 기준 50명대 중후반으로 알려졌지만 더 주목되는 수치는 피란 규모입니다. 국제구호단체와 외신추산을 종합하면 북서부와 동부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한 이재민이 70만 명에서 80만 명 선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약 4%에 해당하는 수치로 단기간 무력 충돌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전쟁의 무게중심이 전선이 아니라 사회구조로 이동했다는 신호입니다. 군사적 열세는 보급 지표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태국 공군은 하루 평균 사회에서 7회 수준의 제한적 출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출격당 작전 방영은 국경선 기준 최대 70km까지 확장됐습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122mm급 다연장 로켓과 구형 드론을 혼합 운용하며 대응하고 있으나 한 포대 기준 로켓 40발을 소모할 경우 탄약 비용과 보급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전장에서 노획된 무기 목록을 보면 중국제 56식 소총 계열과 82mm 무반동 화기용 탄약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화된 정밀 유도 체계가 아니라 저가 물량 중심의 군수 구조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런 체계는 단기 충돌에는 버틸 수 있어도 연료 차단과 보급로 파괴가 병행될 경우 유지 시간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실제로 태국은 육로 국경 통제와 함께 연료 흐름을 조이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는 군용 차량뿐 아니라 발정이 통신 장비, 의료 시설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연료가 끊기면 포탄이 남아 있어도 전쟁은 멈춥니다. 경제 지표는 군사 지표보다 더 빠르게 붕괴 신호를 보냅니다. 캄보디아 경제에서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주요 관광지의 입장권 판매는 올해 중반 이후 전년 대비 최소 15%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5년이 다 지나가는 12월 기준으로 15%가 빠졌다는 건 두 나라의 분쟁이 시작되고 캄보디아의 관광 수익이 거의 0에 수렴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투기 공습 보도와 국경 전면 교전 소식이 겹치며 항공편 취소율이 급증했고 일부 노선은 주간 운항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관광업은 단순 매출 감소를 넘어 포용과 외화 수입에 직결됩니다. 캄보디아 관광 산업에 직간접으로 종사하는 인구는 100만 명 안팎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상당수가 단기간 내 생계 불안을 겪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쟁이 군사 충돌을 넘어 국가 경제의 혈류를 직접 압박하고 있는 셈입니다. 행정과 치안의 부담도 임계치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국경 인근 병원들은 부상자와 피란민 유입으로 병상 가동률이 90% 이상으로 치솟았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기본 의료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경 봉쇄로 인해 육로 이동이 막히며 수천 명 단위의 자국민과 외국인이 접경 도시에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태국이 최대 6천 명 규모의 자국민 항공 송환을 검토하게 된 배경 역시 이 행정 부담과 직결됩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국경 도시의 기능 상실이 연쇄적으로 중앙 행정까지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균열은 분명합니다. 태국은 내부 정치 일정이라는 변수를 안고 있음에도 군사 작전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이번 충돌을 단기 사건이 아니라 장기 안보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국제사회의 중재와 도움을 요청하며 외교적 출구를 찾고 있으나 군사적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입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국제적 제재나 강제 중재가 즉각 가동되지 않는 한 현재의 구조는 캄보디아에 불리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전선에서의 손실보다 보급 붕괴와 경제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지금 캄보디아가 직면한 위기는 영토 일부의 손실이 아닙니다.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최소 조건인 보급 행정 경제가 동시에 압박받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재민 수십만 명 연료 흐름 차단 가능성, 관광 수입 급감이라는 세 지표가 한꺼번에 흔들릴 때 국가는 전쟁을 지속할 체력을 잃습니다. 해외 군사 분석가들이 이 전황을 캄보디아의 패배 국면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태국군이 수도를 향해 진격했기 때문이 아니라 캄보디아가 버틸 수 있는 시간표가 숫자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시선으로 보면 이 장면은 낯설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결국 지속 능력에서 갈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 전선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냉혹한 공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4년 7월 2일 중국 해상장악 가속화 영상입니다. 끝 모를 중국식 적반하장이 또다시 국제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에 시진핑이 이회 집행위원장을 만나 미국이 중국을 자극해 대만을 공격하도록 유도한다는 주장을 했었다는 것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정작 대만 점령 훈련까지 하고 다니던 중국이 뒤에선 어처구니 없는 헛소리로 이간질을 시도한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입니다. 중국은 대만과 유사한 해안 환경을 지닌 섬에서 끊임없이 상륙작전을 훈련하며 노골적으로 대만 침공야 의혹을 불태우고 있는데요. 그런 중국이 유럽에게 마치 미국이 전쟁을 유도한다는 헛소리를 내뱉은 것입니다.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벌일 경우 정작 한국이 두 번째로 많은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으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중국의 대만 침공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국에게 결국 미국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될 경우 대량의 드론을 이용해 대만 해협에서 중국 함대를 초토화하겠다는 이른바 지옥도 작전을 언급하며 살벌한 경고를 전했는데요. 이에 중국은 드론의 인해 전술은 자신들이 한 수위라고 자신하며 역으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많은 군 전문가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공중에서 수만 개의 드론이 맞붙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 경고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따라 주한미군의 향방과 북한의 도발이 우려되는 대한민국에도 많은 안보 우려를 자아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드론을 집중적으로 탑재한 항모까지 개조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드론 항모와 함께 동북아의 해상 패권 전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중국의 폐악질이 갈수록 심해지는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핵잠수함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인데요. 대만의 서해안에서 약 200km 정도 떨어진 해협에서 중국의 핵잠수함이 떠오른 사진이 전 세계로 보도되자 다시 한번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국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하루가 멀다고 대만에 대한 군사 위협을 서슴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깡패짓은 한국의 GDP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대한민국도 중국의 군사 활동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중국의 이러한 행보에 우리 대한민국의 동맹국인 미국은 새로운 전략 카드를 하나 꺼내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리플리케이터 전략인데요. 미국이 구상하는 리플리케이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량의 드론 물량으로 중국을 찍어 눌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랜드 연구원들은 다량의 드론 부대가 유사시 중국과의 교전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밝혔는데요. 랜드 연구소에서는 미국과 동맹국이 1000대의 드론을 다량으로 투입함으로써 중국의 방공망을 포화시키고 중국의 지대공 미사일을 고갈시킬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중국이 미국의 드론을 격추하지 못하면 그 드론들에 의해 중국의 주요 표적들의 위치가 탐색될 것이며 곧이어 F-35와 같은 유인 전투기로 해당 표적들을 격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리플리케이터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약 5억 달러, 하나로 약 7천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리플리케이터 작전의 중요성은 미군 지휘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뮤얼 파파로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수천 대의 무인기를 투입하여 한 달간 중국을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은 값싼 드론 전력을 집중적으로 확충한 다음 중국에 대한 물량 공세를 통해 중국의 군사적 야유를 해상에서 저지하겠다는 보관인데요. 미국이 이러한 전략을 구상하는 것에는 중국이 해양 굴기를 내세우며 각종 함정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해외 매체인 네이빌 뉴스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공중에서 촬영된 사진과 함께 중국이 세계 최초로 드론 전용 항모를 건조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해당 매체의 분석에 따르면 일반적인 항공기를 탑재한 항모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날개 길이가 약 20m 정도의 드론과 무인기를 편안하게 작동할 수 있을 정도의 비행갑판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또한 드론이 해전에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내용과 함께 이란, 튀르키예 등도 드론 운반선 계획을 연구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는데요. 중국의 드론 항모
항모는 2022년 12월에 진수가 되었지만 그동안 종적이 묘연하다가 이번에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기존에 중국이 공개해왔던 항공모함보다 그 크기는 작지만 다량의 드론을 탑재하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 매체들은 그 위험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푸젠 항모의 시험 운용에 들어가면서 해상 굴기를 외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중국의 흐름을 두고 네 번째 항공모함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빌 뉴스가 중국의 드론 항모를 포착하자 여러 전문가가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준비 중인 네 번째 항공모함을 드론용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한 이유는 길이와 폭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항공모함에 비해 드론용 항공모함의 길이는 약 3분의 1 수준으로 일반적인 함재기를 탑재하기엔 그 규모가 작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신형 전투기를 운용하기엔 된 사진 속의 비행갑판은 그 크기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날개의 길이 20m대 크기의 군사용 드론을 운용하기엔 알맞은 크기의 비행갑판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드론용 항공모함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함정이 정박해 있는 조선소의 과거 이력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해당 조선소에서 이미 드론용 대형 모선을 2척이나 건조한 이력이 있다는 것도 중국의 드론 항모 개발 의혹에 불을 붙였습니다. 다만 중국은 공식적으로 네 번째 항공모함을 핵추진 항공모함으로 개발할 것이라 공언한 적이 있어 일반적인 항공모함과 드론용 항공모함을 분리해서 운용하려는 것이란 분석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전력 확충은 계속해서 대만 침공 의혹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장에서 드론에 의한 병력, 물자 피해는 그리 이색적인 일이 아닌데요.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해군 함정들도 각종 자폭용 드론의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중국이 다량의 드론을 탑재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개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과 미국의 경쟁을 살펴보면 앞으로 해상에서의 드론 전력이 불러올 전술적 변화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군사 패러다임의 변화를 한국도 서둘러 따라가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은 현재 함정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에 대한 철저한 방어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함정의 근접 방어 무기 체계는 전방 확산탄을 탑재함으로써 기존의 해외에서 개발한 방어 무기보다 드론에 대한 방어력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전방 확산탄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표적의 일정 거리 앞에서 탄약이 전방으로 자탄을 방출시켜 넓은 면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탄약입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골키퍼는 관통 탄약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군집 드론에 대한 대응에 무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던 반면 전방 확산탄을 장착한 한국의 근접 방어 무기 체계는 함정을 향해 공격해오는 적의 군집 드론들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항공모함을 이용해 다량의 드론을 탑재하고 공격하는 극단적인 군사 충돌이 한국 영해에서 발생하더라도 한국 함정들은 충분히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함정 탑재를 위한 레이저 대공무기도 준비 중인데요. 대한민국은 1회 발사 비용이 겨우 2,000원에 불과한 저렴한 가격의 레이저 대공무기를 개발하여 실전 배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 30차례를 발사하여 3km 박 상공의 무인기 30대를 모두 맞추는 테스트를 통과했을 정도로 성능은 검증이 되었으며 함정 탑재를 위한 출력 조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중국의 드론 항모도 우리 대한민국의 영해를 위협하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중국 수준으로 공격 드론을 운용하는 것은 아직 후발주자에 가까운데요. 해군 함정에서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드론 전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지만 주변 군사 강국의 수준으로 올라서려면 3-4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이빌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이 해군 함정에서 운용할 수 있는 UAV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말부터입니다.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 지 이제 만년 가량의 시간이 흐른 만큼 다소 후발주자에 속한 것은 맞지만 2028년까지 약 1,5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해군 함정과 해병대 서북도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드론
새로운 전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비록 개발의 시작은 늦었을지언정 우리 대한민국은 항상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른 개발 속도와 첨단 기술력을 보여줬던 전례를 생각해보면 오는 2028년에는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한 해군 함정형 드론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군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사례에서 참고할 수 있는 것처럼 적성국의 함대 전력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드론 공격 전술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쟁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던 드론은 이제 해전의 판도를 변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공격이 가능한 공격용 드론은 앞으로 해군 함정들에도 위험한 전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미국은 대규모 드론 공세로 대만 해협을 넘어오려는 중국군을 괴멸시키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대만에도 5천억 원 상당의 자폭 드론 무기를 신규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는데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중국의 드론 항공모함에 맞서 다양한 드론에 대한 해상 방어 체계와 공격 수단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다행히 우리의 동맹인 미국이 리플리케이터 작전을 구상하며 중국 함대에 대한 대규모 공격 전략을 공개한 만큼 이를 참고하여 대한민국만의 공격 체계를 갖춘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선에서 총성이 커질수록 해외 매체들은 다른 숫자를 먼저 봅니다. 사망자보다 이동자 수 보급 손실보다 항로 통제 빈도 외교 성명보다 회의 일정입니다. 이 숫자들이 지금 캄보디아에 동시에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분쟁은 육상 교전의 강도를 넘어 해상 통제, 외교 주도권, 민간 이동이라는 세 축에서 빠르게 분리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량적으로 확인되는 변화는 해상입니다. 태국 해군은 뜨라주 인근 해역에서 캄보디아 선박을 향해 반복적인 경고 사격을 실시했고 해당 수역에서의 항로 통제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외신 해군 분석에 따르면 경고 사격 이후 상선과 소형 선박의 회항 비율이 단기간에 급증했습니다. 수치로 보면 사건 이후 인접 항로의 통항 밀도가 체감상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는 격침없이도 보급 흐름을 위축시키는 전형적인 해상 차단 효과입니다. 캄보디아는 해안과 하천을 통한 물자, 이동 의존도가 높아 이 변화는 곧바로 전선 유지 비용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이와 맞물려 남서부 코콩주에서 확인되는 민간 이동 규모는 이미 전선 인접 지역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외신 인도주의 데이터에 따르면 분쟁 재점화 이후 필한 인원은 누적 기준 약 8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인도적 통계가 아니라 국가 통제력의 간접 지표로 사용됩니다. 교전과 직접 맞닿지 않은 지역에서까지 이동이 발생한다는 것은 행정과 치안 신뢰가 동시에 약화됐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현지 행정보고를 인용한 외신은 임시대피소 수용률이 90%에 근접한 지역이 다수라고 전했습니다. 외교 무대에서도 숫자는 분명합니다. 아세안 차원의 긴급외교회의 일정이 구체화되자 태국은 분쟁을 양자 문제로 규정하며 중재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회의 참여를 통해 외교적 완충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외 외교 분석 매체들은 휴전 조건을 둘러싼 태국의 제시안을 주목합니다. 선언 준수, 검증, 협력이라는 세 요소를 명확히 적시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휴전 가능성을 열어두되 관리 가능한 틀 안에서만 논의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 전황 관리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합니다. 이런 데이터는 군사 장비에서도 확인됩니다. 태국군은 공중전력을 활용해 캄보디아 진지를 정밀 타격했고 그 결과 무기와 탄약의 노획량이 늘어났습니다. 공개 영상과 현장 취재를 근거로 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제 대전차 화기와 구형 탄약의 회수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과 과시가 아니라 보급 체계가 전선 가까이에 노출돼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보급이 전선과 겹칠수록 타격 한 번의 파급력은 배가 됩니다. 중국 변수도 수치로 다시 평가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운용 중인 중국제 장비 비중은 높지만 외신들은 지원의 속도와 범위를 냉정하게 분석합니다. 장비 제공과 정치적 후원은 가능해도 전선 운용과 병참 관리까지 대체할 수는 없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분쟁 이후 추가 지원이 거론됐음에도 전선에서 확인되는 장비 구성은 기존 재고 중심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단기간에 전황을 뒤집을 수 있는 외부 레버리지가 제한적이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그리고 다시 캄보디아 국경 인접범죄 단지에 대한 타격 이후
해당 지역에서 확인된 외국인 피해 사례가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외신은 이 시설들이 단순한 민간 상업 공간이 아니라 무기 보관과 병참 기능을 겸했던 정황을 수치와 사진 분석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피해가 확인됐다는 점은 이번 분쟁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강화합니다. 해외 주요 매체들이 공통으로 도출한 결론은 명확합니다. 전선 밖에서 측정되는 숫자들이 이미 불리한 방향으로 쌓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상 통항 밀도 감소, 수십만 단위의 민간 이동 외교, 주도권의 비대칭 무기 노획량 증가, 이 네 가지 지표는 동시에 발생할 때 국가의 회복 탄력성을 급격히 깎아먹습니다. 지금의 전쟁은 포탄의 무게로만 계산되지 않습니다. 관리 가능한 영역의 크기로 평가됩니다. 해외 보도들이 정량 데이터를 통해 보여주는 캄보디아의 이 국면은 전투 확대가 아니라 통제 축소입니다. 다음은 25년 1월 14일 북한 자주포 러시아 등장 영상입니다. 북한의 170mm 자주포 주체포가 전장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SNS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주체 자주포 약 50문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체 자주포는 작년 11월 러시아에서 철도로 수송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전선에서 발견된 주체 자주포는 북한의 주력 곡사포 중 하나로 휴전선 인근에 집중 배치돼 우리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에 해당하는 무기입니다.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복판에 북한제 자주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러시아군의 열차에 북한제 무기가 실려 있는 것이 포착된 이후 약 2달 만에 전선 투입된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허접한 무기의 대명사인 북한답게 막상 전선에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군 전문가들은 벌써 북한제 자주포가 수십 문 이상이 파괴되었을 것이란 추측을 내놓을 정도인데요.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자주포는 M1989 주체포로서 기존에 북한이 굴리던 노후화된 M1978 곡산 자주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무기입니다. 170mm 대구경 포탄을 사용하는 만큼 이론상의 사거리는 최대 60km로 추정되며 이는 한국의 K9이 최신형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였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사거리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2016년에는 김정은이 직접 참관한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청와대 서울 타격을 위한 훈련에 대거 동원되며 전 세계의 관심을 끌어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모든 북한 무기가 그러하듯 이미 낡을 대로 낡아버린 주체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철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장에서 무쓸모 취급을 받는 것은 북한군의 장비만이 아닙니다. 북한군 역시 단순한 소모품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채로 매일 전장에서 갈려나가고 있으며 올해 봄이 되면 파병된 북한군이 전멸할 것이란 분석까지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김정은은 연초부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국제사회의 분란을 조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전선에서 사용되는 북한의 구식 곡사포를 살펴보고 현 시점의 북러 밀착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주체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그에 앞서 M1978 곡산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군의 정찰용 인공위성에 의해 곡산 지역에서 처음 포착되어 곡산포라는 이름이 붙게 된 M1978 자주포는 한때 한국군에게 있어 공포의 대상처럼 여겨졌습니다. 15m 수준의 장포신과 170mm 대구경 포탄을 활용한 M1978 곡산포는 50에서 60km 수준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에 대응할 만한 사거리의 자주포가 없었던 한국에겐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였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1980년대 중반에서야 미국의 M109A2를 라이선스 생산하여 사거리 24km의 K55 자주포를 보유하기 시작했던 한국에게 사거리 60km는 적절한 대응 방안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밝혀진 곡산포의 성능은 한국산 자주포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허접한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곡산포는 최초 사격 준비에 드는 시간이 무려 30분이나 필요할 정도로 극악의 효율을 보이는 데다가 제장 전후 후속탄 사격에도 5분이란 시간이 필요합니다. 15초에 3발의 포탄을 사격할 수 있는 K9의 급속 사격 능력과 비교하면 2발을 사격하는데 35분이 필요한 곡산포가 얼마나 비효율적인 무기인지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곡산포를 대체하기 위해 북한이 개발한 자주포가 M1978 주체포입니다. 주체포는 북한이 중국제 장갑차를 복제하여 만든
VTT-323의 차체를 개량한 후 170mm 포신을 장착한 형태로 소련제 2S7 피온 자주포를 모방하여 랩탄 사용 시 최대 60km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판이었던 곡산포가 가지고 있던 심각한 단점은 하나도 개선하지 못했는데 5분당 한 발가량을 간신히 사격할 수 있는 사격 속도는 그대로입니다. 게다가 대구경 포탄을 사용하면서 자동화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한문의 주체포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8명의 병력이 필요합니다. 자주포 운용에 대량의 병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대 운용의 효율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요소이며 한국이 K9과 K55A1에서 1인 사격까지 가능하도록 연마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크게 느껴지는데요. 산술적으로 북한군 8명이 한문의 주체포를 사격하는 동안 한국은 동일한 인원으로 8문의 K9 사격이 가능한 차이입니다. 또한 주체포는 별도의 포탑이 없는 오픈형 자주포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포탄 파편에도 부대 단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K9 자주포는 대화력전 상황에서도 한국군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10m 거리에서 폭발한 152mm 고폭탄의 파편까지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포병 전술 교리에 따르면 155mm 포탄 기준 좌우 오차 범위를 20m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0m 거리에서 152mm 포탄 파편을 방어할 수 있는 K9의 방어력은 적이 아군 진지를 정확하게 타격하더라도 한국 포병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무를 이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허접한 성능의 주체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제대로 된 성능을 보여줄 수 없는 것은 당연한데요. 러시아 내 열차, 도로 등에서 주체포가 포착된 시점이 2024년 11월, 12월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체포가 실제 전장에 투입된 것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상당수가 전투 불능에 빠졌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러시아가 북한에 자주포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가지고 있는 포병 전력의 손실이 너무나도 막대하여 푸틴이 김정은에게 구걸이라도 하지 않으면 자주포 전력을 확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전쟁 전 보유한 자주포 수량은 세계 각국의 추정치마다 매우 큰 차이를 보이지만 적게는 약 3,000문 수준에서 많게는 6,000문까지 보유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추정치에 대한 편차는 크지만 전쟁 전의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주포를 보유한 나라로 평가받았었는데요. 그러나 현재 러시아는 전체 자주포 중 40% 이상이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나머지 60%의 자주포 물량 중 대부분도 포신 손상 등으로 인해 전선에 투입할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자주포 수량이 부족해진 러시아는 포탄과 미사일, 총알바디 등에 이어 북한으로부터 구식 자주포까지 끌어다 쓰는 처지로 전락했지만 북한의 노후화된 무기 체계들은 전선에서 추태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선에서 쓸모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북한제 무기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씨 일가가 3대째 아낀다는 폭풍군단조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온갖 추태를 벌이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드론의 공격을 피하려던 북한군이 러시아의 민간인을 집에서 내쫓고 주택으로 들어가 홀로 은신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조롱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북한군에게 집을 빼앗긴 러시아 민간인들은 혹한의 추위 속에서 외부에 방치되어야 했는데 러시아를 위해 전쟁을 벌인다는 푸틴이 북한군까지 끌어들여 러시아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북한군에게 있어 드론은 공포스러운 존재입니다. 단순히 드론이 보여주는 효율성과 타격 능력을 떠나 낙후된 북한 사회에서 살아가던 북한군에게 드론은 지금껏 아예 접해보지 못한 첨단 문물인데요. 원격으로 하늘을 비행하다 지상을 공격하는 드론의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군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여태껏 드론 공격을 접해볼 일이 없었던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이 포착되면 일단 숨기 바쁜 모습입니다. 오죽하면 북한 내에서도 드론에 떼죽음 당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진상조사를 명목으로 고위장교를 추가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군 내에서는 북한군의 음주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의 첩보에 따르면 쿠르스크 일대에 투입된 북한군은 사기 저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잦은 과음으로 인해 제대로 된 전투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러시아군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총탄이 빗발치는 최전선에서 술판을 벌이는 북한군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이는 그만큼 북한군의 사기와 기강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또한 이 밖에도 북한군은 잦은 사격으로 러시아군의 발등을 찍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은 종합적으로 북한이 자랑해오던 폭풍군단의 전투력이 실제로는 매우 빈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미 폭풍군단이 특수부대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으로 지금껏 북한이 선전용으로 공개한 폭풍군단의 사진을 살펴보면 제대로 된 방탄복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군사강국이 한 명의 특수부대원을 양성하기 위해 수억 원을 투자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대로 된 군사장비조차 지급을 못 받는 북한의 특수부대는 매우 빈약한 수준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데요. 반면 한국은 아덴만여 명 작전 등을 통해 특수전 임무 중 가장 위험하다는 인질구출 작전마저 완벽하게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인질구출 작전은 전체 인질 중 30%가량의 인질이 피해를 입어도 성공적인 임무라고 평할 만큼 극악의 난이도로 유명한데 한국은 한 명의 민간인이 부상을 당하는 선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무에 성공하였습니다. 전장에서 술판을 벌이며 민간인을 내쫓는 추태를 보이는 북한군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성과인데요. 이처럼 북한은 자신들의 자주포와 특수부대를 러시아로 보내 군사적 이익을 쟁취하려 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오히려 그들의 전력은 한국을 위협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이미 실전 사례를 통해 특수부대들의 역량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으며 북한의 고철 자주포와는 차원이 다른 K9 자주포를 통해 전 세계의 자주포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지금처럼 병력과 장비 모두에 최선의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군사 지원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전쟁을 지켜보는 국제군사 커뮤니티의 시선은 지금 묘하게 한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충돌하는 동안 전혀 다른 나라가 교과서처럼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 군사분석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어떤 국가는 위기 속에서 무너지는데 어떤 국가는 전쟁이 없어도 이미 준비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비교의 끝에는 항상 한국군의 구조가 놓입니다. 외신군사 분석 자료를 보면 최근 동남아 분쟁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전시동원 구조가 참고 사례로 등장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은 병력 규모보다 시스템 신뢰도를 먼저 설계한 나라입니다. 예비 전력이 몇 명이냐보다 동원 명령이 내려간 뒤 실제 부대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관리되는 구조입니다. 이 시간 관리 능력은 숫자로 증명됩니다. 한국군의 법적 동원 체계는 중앙 승인 지연으로 멈추지 않도록 다층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지휘관이 부재해도 명령이 흐르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는 이번 전쟁을 보며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들이 캄보디아군의 불안을 분석하면서 반대 사례로 한국을 언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군이 정체방패가 되지 않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 흔들리면 정권이 무너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군은 국가 시스템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 구조는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위기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동합니다. 이 장면에서 한국 시청자분들이 느끼셔야 할 감정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총을 쏘지 않아도 이미 전쟁을 이기고 있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능력, 그리고 전쟁이 와도 버틸 수 있는 구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춘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신은 캄보디아를 위험 요소로 분류하면서 동시에 한국을 기준선으로 삼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이 한국에 던지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방산입니다. 단순한 무기 수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이 벌어질수록 세계는 무기보다 운용 철학을 삽니다. 이번 분쟁 이후 해외 방산업계에서 가장 자주 회자되는 단어는 통합입니다. 무기를 따로 사고 지휘 체계를 따로 맞추는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두가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 방산이 가진 강점이 다시 떠오릅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 때 항상 체계를 함께 팝니다. 레이더, 지휘 통제, 통신, 요격 수단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습니다. 청운 계열이 중동에서 주목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일 성능이 아니라 전체 구조의 신뢰도입니다. 해외 방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동일급 방공체계 대비 한국 시스템은 운영인원 숙련도 요구치가 낮고 통합 소요 기간이 짧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분쟁 국가 입장에서 생존과 직결됩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외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실패 요인은 이것입니다. 장비는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로 묶는 시스템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장비가 완성되기 전부터 지휘 통합을 먼저 설계합니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 군 운영 데이터가 반영되고 실제 병력이 요구한 조건이 체계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 방식은 시간도 돈도 더 듭니다. 하지만 전쟁이 벌어지면 그 차이는 국가의 생존 확률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은 한국 방산에게 조용한 광고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자랑하지 않아도 다른 나라의 실패가 한국의 강점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터질수록 한국의 이름이 안전한 시스템의 대명사처럼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구조의 결과입니다.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을 보며 한국 사람들이 느껴야 할 마지막 감정은 확신입니다. 우리는 위험한 선택을 피해왔고 느리지만 정확한 길을 걸어왔다는 확신입니다. 총성이 멀리서 들릴 때 한국은 이미 다음 시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 사실을 숫자와 사례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25년 9월 5일 미국도 한국 군사력 인정했다 영상입니다. 미국이 드디어 한국의 힘을 제대로 인정했습니다. 그것도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냉정한 군사력 평가 보고서에서 나온 공식적인 결론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은 2025년 보고서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전력은 한국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조차 한국을 전략적 핵심 파트너로 지목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주변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안보 질서를 흔드는 주역으로 올라섰다는 뜻입니다. 보고서는 한국군의 포병 전력을 세계 1위로 꼽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1000문이 넘는 자주포를 실전 배치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K9 자주포가 자리 잡았는데요. 현재 K9 자주포는 유럽, 아시아 전장을 누비며 검증을 마쳤고 천무 다연장 로켓은 러시아조차 두려워하는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현무포, 현무5 같은 전략 미사일은 수미터 단위의 정밀 타격 능력을 갖췄습니다. 미국이 이런 능력을 인정한 순간 한국은 사실상 비핵 국가임에도 동아시아에서 핵에 버금가는 억지력을 확보한 유일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생산 속도는 미국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을 두고 주문하면 바로 찍어낼 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폴란드와의 초대형 계약에서 불과 1년 만에 수백 대의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를 납품한 사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록입니다. 유럽의 방산 강국들이 5년 이상 걸리는 일을 한국은 단 몇 달 만에 끝내버린 것입니다. 이 속도와 유연성은 전시의 미군과 곧바로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능력으로 직결됩니다. 결국 이번 보고서는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믿고 의지하는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동방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강의 포병,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미사일, 그리고 전장에서 즉시 대응 가능한 생산 능력까지 갖춘 나라,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군사 파트너로 명시한 배경에는 단순히 무기 성능만이 아니라 최근 몇 년간 급변한 국제 질서와 한국의 전략적 입지가 결합된 흐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한 지원국이 아니라 실제로 전장에서 미군과 동등하게 맞물려 움직일 수 있는 동맹국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가진 독특한 장점이 드러납니다. 워싱턴 입장에서 한국은 동북아 전선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전력입니다. 일본 역시 동맹국이지만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갈등과 평화헌법이라는 제약 때문에 여전히 독자적 군사행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만은 지정학적 중요성은 크지만 스스로를 방어하기에도 벅찬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GDP의 2.8% 이상을 국방에 투자하고 있으며 2025년 국방 예산은 7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는 아시아 주요국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나토 권고 기준인 2%를 훨씬 상회합니다. 이런 재정적 뒷받침 덕분에 한국은 방위산업과 군사력 강화에 있어 단기 성과와 장기 비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정치, 외교적으로도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협력 단계를 넘어 경제기술동맹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첨단 방산 기술에서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하면서 미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언급된 것은 군사적 이유뿐 아니라 동맹국 내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경제산업 기반을 갖췄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국 방산업계의 구조적 강점은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근거입니다. 유럽 주요 방산업체들이 대부분 국영기업 중심이고 의사결정 속도가 느린 반면 한국은 민간기업 중심의 경쟁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은 민간 경영 방식에 기반해 신속한 투자와 연구 개발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KF-21 전투기의 A4 레이더 개발 과정은 10년 가까운 국산화 프로젝트였지만 2022년 시험에서 첫 성과를 입증하면서 해외 언론으로부터 한국은 기술 종속을 탈피하는데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술 독립성은 한국을 미국 입장에서 더 매력적인 파트너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ITAR 규제로 인해 동맹국조차 무기 운용에 제약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독자적으로 전투기, 미사일, 자주포를 설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기에 미국이 필요할 때 신속히 공급 가능한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서방 무기 공급망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도 작용합니다. 실제로 유럽 현지 언론들은 한국을 나토의 무기 창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급자라고 규정하며 기존의 미국 유럽 중심 체계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경제적 수익을 넘어 국가적 자존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항상 미국 무기를 수입하는 수혜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미국이 보고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한국의 군사력과 방산 생산력을 인정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세금으로 축적한 국방 투자가 이제 세계 질서를 바꾸는 수준으로 도달했다는 점이 큰 자부심으로 다가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이 가진 지리적 조건과 안보 환경이 미국의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군사적 긴장지대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수천 발의 장사정포와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 인근 해역과 공역에서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군은 실제 전시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무기체계를 실전적 환경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노하우로 한국 무기 체계가 단순한 이론적 성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장에서 검증됐다는 강점을 만들어냅니다. 미국의 보고서는 결국 이러한 정치 외교적인 신뢰와 산업적 기반을 통해 안정적인 군사적 성능이 결합된 결과물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방위선에서 벗어나 미국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한국군이 가진 무기 체계 가운데 미국이 가장 주목한 분야는 세계 최강 수준의 포병 전력입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유럽과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운영 중인데 사거리 40km 이상, 분당 6발 고속 연사 능력을 자랑하며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 덕분에 실전 투입 시간이 30초 이내에 불과합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혹한 지역에서 검증되었고 인도의 고산지대 훈련에서도 정상 작동했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이를 두고 북유럽의 얼음 위와 히말라야의 고산에서 모두 작동하는 유일한 자주포라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화력 우위가 아니라 실질적 작전 환경에서 입증된 신뢰성을 보여줍니다. 포병 화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천무 다연장 로켓 역시 미국 보고서에서 강조된 장비입니다. 천무는 최대 사거리 80km 이상, 정밀 유도탄의 경우 수십 센티미터 단위의 오차 범위를 자랑합니다. 특히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선과 인접한 국경에 천무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하자 러시아 관영 언론은 이를 두고 나토가 새로운 방패를 얻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산 다연장 로켓은 러시아조차 위협으로 인식할 만큼 실전성이 강력합니다. 미사일 전력은 미국이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꼽은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현무포는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톤을 갖추어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일부 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현무5 개발입니다. 최대 사거리 3000km 이상, 속도는 마하 10에 달하는 극초음속 무기로 한국이 비핵 국가임에도 사실상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단순히 한반도 방어를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군사적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으로 연결됩니다. 기갑 전력에서는 K2 흑표 전차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1500마력 파워팩, 자동 사격 통제 시스템, 능동 방어 체계를 장착한 K2는 나토 훈련에서 레오파르트2 A7과 에이브람스를 제치고 기동성과 사격 정확도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가격 또한 한 대당 약 80억 원으로 레오파르트2 대비 30% 이상 저렴합니다. 폴란드 현지 매체 디펜스24는 K2를 실제 성능은 보수적으로 공개된 수치보다 뛰어나며 유럽 전차 시장의 질서를 바꿀 존재라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산 계약을 넘어 한국이 유럽 안보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군력 측면에서는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중심입니다. 현재 블록1 CJ기가 시험 비행 중이며 블록2부터는 내부 무장창과 장거리 공대지지공대공 미사일 에이사 레이더가 탑재됩니다. 미국 보고서가 주목한 점은 KF-21이 미국의 전술 데이터 링크 링크16과 호환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전시에 미군 F-35, F-15EX와 실시간으로 전술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국이 독자적으로 소프트웨어와 무장을 통합할 수 있어 IT, AR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 스페인 주요 일간지는 예상치 못한 강자가 나타났다며 KF-21을 집중 보도했고 동남아 국가들은 F-35 대신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 보고서에서 강조한 부분은 단순히 무기 체계의 성능이 아니라 한국이 보유한 속도와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폴란드 계약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은 계약 체결 후 불과 1년 만에 수백 대의 무기를 납품했습니다. 이는 전시의 즉각적인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미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한국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미국의 시각에서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략 파트너로 격상되었습니다. 방대한 포병 화력, 정밀 미사일, 차세대 전차, 전투기, 다층 방공망까지 갖춘 종합 전력의 생산 속도와 기술 독립성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은 아시아 전선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